단기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 그리고 시황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월말 월초 기관들 헤지펀드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죠. 그거랑 맞물리면서 살짝 단기적으로는 움츠려들 수 있다. 자, 중국, 미국산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한다. 관세전쟁 타협점 찾나. 자,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저번 주에 나왔던 거죠. 8종, 그리고 125% 관세를 철회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시진핑 측과 트럼프 측은 의견이 달라요. 트럼프는 야, 우리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다. 안 그래도 시진핑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관세 철회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죠. 자, 근데 볼게요. 실제로 워싱턴에 미국 재무부에 방문했다고 이렇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국의 무역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수행원들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무역 협정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 사실 이게 누가 거짓말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보통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각 글로벌 국가들끼리 이제 무역 정상들끼리 이제 무역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언제 하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미리 전화를 하면서 일정을 잡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잡는 걸 중국 측에서는 이거 협상 아니야. 아직 협상 들어가지도 않는데 협상 단계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트럼프 측에서는 야 일정 잡는 거 이거 무역 협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진짜다 거짓말이다 알 거 없다. 우리가 이거를 시시비 가릴 필요도 없고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협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협상이 나선 USTR 새 프레임워크 적용.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몇 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관세 인상 협상은 목적이다 아니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라고 우리 배웠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빠르게 마치려고 새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그래요. 정했습니다. 날짜까지 2달 동안 18개국이랑 협상을 집중한대. 여기가 캐나다, 멕시코 치면 20개입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치면 21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좀 무역이 많고 거래량이 많으면서 미국한테 좀 직접적인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골라낸 거야. 18개국 플러스 3개국 해서 21개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다 포함해서 얘네들 빠르게 2달 안에 끝나겠다는 겁니다. 진짜 미국의 관세를 올려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관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2달 안에 못 끝내요. 2달 안에 끝나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임기 초기 때 나 공장 투자를 얼마 받았어. 얼마 헤지펀드가 투자하기로 했어. 공장을 몇 개 짓기로 했어.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자, 예전에 제가 멤버십 방송이었나요? 정규 방송이었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국민들한테 가장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1, 2, 3, 4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든이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트럼프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인식을 가장 강하게 심어줄 수 있어. 그 연도수가 언제다? 임기 초, 임기 말. 대통령 1년 차 그리고 4년 차 때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하면서 진짜 관세로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야 관세 올릴게. 좀 봐줘. 그럼 공장 지을래? 오케이. 공장 지을 테니까 관세 내려줘. 그럼 공장 짓겠죠? 미국으로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을 유치해 받을 수 있겠죠? 투자도 받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적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세요. 1분기 때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있었지만 보상이 찾아오잖아요. 보세요. 제가 트럼프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전 세계 글로벌 자본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식 심어준 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양적 완화와 미국 증시를 부양해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은행 규제 완화라던가 양적 완화라던가 이러한 정책까지 더불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도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인상 협상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목적? 미국 국민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렬한 인상이 왜 필요하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트럼프 관세 인상 협상 저거는 겁이었구나. 겁주는 거였구나. 진짜 목적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제가 미친 듯이 기회입니다. 이거 조정 나오면 기회예요. 무조건 전 죽고 있습니다. 욕 뒤집어지게 했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작년 12월, 1월달 갈 것 같은데 가격 친 듯이 알을 흐르니까. 저는 그래도 기회입니다. 작년 8월달 전세 글로벌 블랙 먼데이 사태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죽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죽습니다.
쟤는 무슨 기후제 방송한다 뭐 한다 그러죠. 5월달 6월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미친듯이 열심히 죽으셨던 분들은 언제 보상받는다? 곧 보상 받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은 어떻다? 뭐일 가능성이 높다?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트럼프 중국 시장 개방 않으면 대중관세 철회는 없다. 당연히 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뒤에서는 서로 좋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미국도 흔들리니.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중국 매체 2분기 지준율 0.5%포인트 금리 하락 가능성. 자, 유동성 공급 전망. 자, 요것도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인상 협상, 관세 인상 정책, 막 흔들어대는 이런 정책들, 주식이랑 코인 시장 빠지니까 트럼프 욕하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점도 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무조건 안 좋기만 할까? 아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유럽을 때린다 그러고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그럼 대응책이 뭐예요? 돈을 찍어야겠죠.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트럼프가 이제 유럽에서 군사를 뺀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국방비를 줄이고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이제 역할을 안 하겠대. 아, 우리도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강해져야겠구나. 유럽도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하죠. 양적 완화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증시가 빠지고 코인 시장이 빠졌지만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이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낮춰서. 왜? 트럼프가 관세 인상 올리는 거 여기에 대응하려고. 유럽이 헌법을 개헌해서 국방비를 증강시킵니다. 돈을 찍어요. 군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요? 미국이 군사를 뺀다고 하길래.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요.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들도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자, 미국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리 인하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립니다. 야, 물가가 튈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죠. 자,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야, 이거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겠죠. 아, 트럼프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직면했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나비 효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요 전제는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에.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 자, 디지털 자산 언급 말라. 엔비디아 요청에 아비트럼 AI 프로그램 철수.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죠. 그래서 아비트럼 투자자분들 조금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반감기 효과 이상 가격 급등시킨다. 분석가 주장.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반감기 효과보다 더 가격에는 큰 측면을 준다. 왜 그러냐면 예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더라도 쟤네는 뭐 그냥 미쳤다. 쟤는 뭐 저렇게 매집해서 뭐에 쓰겠냐 라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막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그거를 담보로 또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또 매수하고 계속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가는 이런 기업들이 많죠. 일본도 그렇고 메타플래닛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월가의 상장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그 자금으로 또 비트코인을 매수해. 그런 기업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 효과라고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보면 반감기 효과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많은 그 월가 있는 기관들이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을 갖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비트코인 갖고 그냥 갖고만 있을까? 가격이 그냥 상승과 하락 그냥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죠. 내가 비트코인 10만 개를 담으면 이 10만 개를 갖고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상품을 만들겠죠. 그럼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늘어나고요. 비트코인이 더욱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감기 효과보다 얘네들이 더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지금부터.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도 저는 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사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분석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뭐 공급이 줄어든다. 반대로 따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또 줄어드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SKT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 구조적 보완 없이 피해 반복. 여러분들 요거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디센트보다 여러분들 유심 관련주 급등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제가 21년도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뭐 코인 방송도 좋지만 돈이 되는 방송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그냥 장난삼아 뭐 1분당 뭐 50원이다 뭐 1분당 500원이다 이런 방송을 말씀드렸었죠. 이런 얘기들 뭐 디센트 월렛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디센트 월렛에는 주식을 못 넣잖아요. 지금 주식을 우리가 해킹당할 수도 있잖아. 사실 이거 심 해킹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다뤄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작년에 다룬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암호화폐에 해킹 굉장히 많고 심 해킹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거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이미 이거 작년부터 설정해 놓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심스와핑이랑 명의 막아놓으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그걸로도 막을 수 있었고, 요거 저희가 이거 만든 게 아마 작년에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멤버십 톡방에도 올려드렸었고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자 톡방 계신 분들 구독자 톡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뭐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우린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 근데 귀신같이도 1년 뒤에 이거 터지죠, 유심치. 여러분들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막 잔소리 같죠.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 무조건 가입하세요. 디센트 월렛 사가지고 무조건 넣어놓으세요. 이거 해킹 당할 수 있는 신종 해킹 수법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놓으세요.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이거 떡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막 심 교체하고 뭐하고 SK고 뭐고 요거 해놓으면은 당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세요. 작년에 했었죠, 요거. 그래서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겠지만은, 돈을 버는 그 첫 걸음의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부터 배우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주식으로 돈 벌래, 코인으로 돈 벌래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에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방어가 되어 있어야 공격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SK텔레콤 아니야. 똑같습니다. SK 아니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KT가 됐건 LG가 됐던 간에 네이버만 치셔도 나와요. 하는 방법들. 유심칩 보고 하는 거, 가입하는 거, 가입 꼭 하시고, 나는 좀 그렇다. 그럼 이거 보시고 하시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코인 투자분들, 웬만하면 디센트 월렛 아니어도 콜드 월렛 꼭 쓰세요. 제발. 암호화폐 거래소 믿지 말고. 해외 거래소고 뭐 국내 거래소고 여러분들 자산 보장 안 해줘요. 무너지면 보장 안 해준다고. 이해되셨죠? 콜드 월렛에 반드시 암호화폐 거래소 따로, 콜드 월렛 따로,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쓰고 있는 해외 거래소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이거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팬딩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심카드 이거 비밀번호 무조건 적어놓으세요. 따로 노트에. 이거 막 잠겨가지고 핸드폰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막 그럼 요새 통신사 가고 막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줄 서가지고 웨이팅해요. 복잡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21의 출범의 의미. 자, 비트코인 30만 달러 콜옵션 미결제 약정 1위 초강세 기대감 반영. 그래서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각종 온체인 데이터들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코인의 비관론자분들 시즌 종료다 말씀하셨던 외쳤던 분들 지금 하나같이 또 속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뷰가. 자, 지난주 디지털 투자 상품 34억 달러 순유입 역대 세 번째 규모 좋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레이스케일 지난주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 요청. 이더리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얘네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의미 없다. 블랙록이 해야 된다. 자, 브라질 세계 최초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기간 투자 물꼬 텄다. 자, 요거 얘기하니까 누가 가장 걱정이 많아요? CME 5월 19일 날 리플 선물 출시한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최대 8달러 폭등.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고. 무슨 CME 선물 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8달러까지 폭등해? CME 선물 출시가 이게 뭐 솔라나도 출시했고 뭐 했는데? 누가 가장 걱정 많을까? 이더리움이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관련 얘기 드리면서 리플이나 솔라나가 현물 ETF 승인이 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한테도 악재 다 좋지 않다. 왜? 이더리움한테 쏠릴 수 있는 자본이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로 쏠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 다음 어떤 알트코인이 현물 ETF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솔라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왜? CME에 선물 거래 상장이 된 게 솔라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절차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현물 ETF를 상장시키고 싶어도 CM이나 CME 선물 거래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검증이 돼야지만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K리그에 갔다가 어느 정도 검증 절차가 돼야지 뭐 오스트리아 리그, 뭐 벨기에 리그 갔다가 프리미어 리그를 보내죠. 바로 프리미어 리그는 못 보내요. 진짜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암호화폐도. 그럼 지금
리플이 CME에 상장이 됐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CME 선물 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잘 받쳐줘야 돼요.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량이 높다 그래서 CME에서 높다는 보장 없어요. 보장 없다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야. 솔라나 CME 선물 거래소 지금 거래량 형편 없습니다. 이더리움 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CME 선물되고 현물 ETF 바로 가가지고 이더리움이 흔들린다? 그렇지 않다. 솔라나나 리플이 현물 ETF 시장에 상장이 되고 승인이 되더라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받쳐줘야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리플이 이거 됐다 그래서 야 이더리움 끝났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CME 지지부진하면 ETF 현물 승인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서 헤이즈 강세장 돌아왔다. 파티 즐길 시간. 근데 나 이거 뷰가 또 이렇게 같이 겹치니까 불안해. 저는 이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아까 뭐 주기영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주기영 대표님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면 맞췄다 틀렸다가 관점이 아니에요. 뷰를 분석을 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어떤 게 근거와 기반이 됐냐, 저 그거를 봐요. 근데 아서헤이즈는 맞췄다 틀렸다 관심 없고 이분이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죠? 엉터리들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분석들. 여러분들 근데 아서헤이즈가 잘 맞췄네요. 지금 최근에 잘 맞추네요. 저번에 못 맞췄네요. 맞췄네 못 맞췄네를 생각하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근거 기반이 되는 게 물론 정확한 근거 기반에서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하도 많은 얘기를 떠들어도 되니까. 한 가지 얘기 들어볼까요? 작년 상반기였나? BTFP 상한 그 시기가 돌아와가지고 시장이 흔들린다 그랬었어요. 근데 BTFP가 1년 유예된 거, 연장되고 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 그냥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뭐, 우리보다 돈은 많을 수 있겠지만. 돈 많은 게 뭐, 형님이죠. 돈 많으면 형님이고, 뭐, 선생님이고. 어찌됐든 간에, 뷰가 저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이분 때문에 또 억지로 바꿀 수는 없고 씁쓸해요. 자, 스트라이브 CEO 게임스탑 내부 비트코인 매입 규모 논의 중. 게임스탑도 비트코인 매입하려고 출자 받을 겁니다. 자금 출자 받을 거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 매입하고 본인들 이제 경영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치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8일날 오늘 거 보면 또 더 들어왔을 것 같은데 9억 불, 9억 불, 4억 불, 3억 불 지금까지 막 유출됐던 거 막 걱정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입량이 지금 뒤집어지게 많습니다. 이더리움도 1억, 처음으로 1억 불이 들어왔네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갖고는 의미 없다. 지금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들어왔다, 뭐 나갔다, 1억 불까지도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겠다. 뭐 이런 거 정도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요게 지출 물가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글자가 붙어버린 것 같아요. 자, 미국 근원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 30일 날 이틀 뒤에 발표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좋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정규 방송, 실시간 방송 하면서 PCE 지표 얘기해 볼 거고요. GDP 지표 얘기해 볼 겁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가 0.4죠. 0.4에서 0.2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지 않은 이유는 뭐다? 미국의 1분기 수입량이 늘었다. 수입량이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림으로써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 수입도 늘었고요. 그리고 각종 이런 기업들의 수입이 늘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미국의 GDP가 안 좋게 나온다. 자, 그럼 코인 이슈야. 미국의 역성장이고 경제성장은 둔화된 건데 증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건 시장에서 알고 있고 선반영됐어요. 헤드라인 지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 되냐면 미국의 소매, 소비도 진짜 줄어들었니? 그거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소비도. 그래서 4월 30일 날 헤드라인 지표가 0.4, 마이너스 0.1 의미 없어요. 상세 데이터 중에 소비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시장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말, 월초 기관들, 헤지펀드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죠? 그거랑 맞물리면서 살짝 단기적으로는 움츠려들 수 있다. 집중. 우리 단기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 우리 시황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30일 날 GDP에서 소비가 좀 빠진다 그러면 월말, 월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살짝 빠질 수는 있다. 그래서 30일 날 제가 한번 봐드릴 겁니다. 정규 방송 하면서. 요거 말씀드릴 거고. 5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동결할 가능성 높을 거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비농업고용주 실업률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연준 금리 결정 중요하죠. 금리 내리겠어요. 반신반의해요. 내릴까 설마. 금리 내리겠어?
근데 멘트가 중요하죠. 6월 달에도 우리 FOMC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더 이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줘도 여러분들 요때부터 턴 어라운드 갑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근처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발표하기 전에 닉 티메나우스 기자 글 올라올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한번 유출을 해드릴게요. 중국 PPI 뭐 중요할 거고요. 5월 13일 미국 CPI 중요합니다. 물가요. 크게 걱정 안 될 것 같아요. 막 크게 위험할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튈 것 같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매 판매 지표 괜찮게 나올 것 같다.